최근 첼시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첼시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이유는 시즌 초반 많았던 부상자들이 대부분 복귀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이 지날수록 전술적인 운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오른쪽 풀백 자리에 리스 제임스가 복귀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리스 제임스가 없을 때는 오른쪽 풀백에 구스토가 나올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구스토는 플레이의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풀백이 아니라 수비적인 풀백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공격적인 가담을 많이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머라든지 아니면 마두에케라든지 이렇게 왼발을 쓰는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 첼시가 오른쪽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오른쪽 공격이 죽는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첼시가 오른쪽에 구스토를 배치할 때도 있었지만 구스토가 공격 가담을 못하니까 중앙 수비수인 디사시를 구스토 대신 오른쪽 풀백에 배치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디사시가 오른쪽 풀백에 배치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마두에케가 오른쪽에 쓸 때 볼을 잡은 다음에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왼발을 쓰다 보니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마두에케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디사시가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측면 공간이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첼시의 공격을 측면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 지역에만 밀집해서 수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수비를 하기가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풀백에 출전하는 구스토나 디사시가 오버래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털링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오른쪽 풀백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스털링이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가 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스털링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아무래도 무드릭이 배치될 때가 많았는데 무드릭이 왼쪽 측면에서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스털링이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 측면이 문제고 스털링이 오른쪽 측면으로 가면 왼쪽 측면이 다시 문제가 되면서 스털링의 위치에 따라서 첼시 공격의 좌우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리스 제임스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스털링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제임스가 올라오는 형태로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털링과 제임스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풀백 자리에 있는 코리를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통해서 제임스의 오버래핑을 더욱더 지원해주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팔머와 제임스의 조합이 매우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측면에 공간을 만들 때 제임스가 측면으로 올라가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팔머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는 오히려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쪽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처럼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어당길 때 제임스가 그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도 나오고요. 반대로 제임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팔머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제임스가 수비수를 끌어당길 때 그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제임스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놓은 다음에 팔머가 이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그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팔머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장면처럼 팔머가 이번에는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낼 때 제임스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움직이면서 팔머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제임스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때 팔머가 뛰어들어가는 제임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머와 제임스의 좋은 호흡은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첼시가 오른쪽에서 팔머와 제임스의 조합이 나오기 전까지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매우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른쪽 풀백인 구스토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유형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스토가 나올 때 스털링이 측면 공격을 위해서 앞쪽에 나왔었는데 스털링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의 도움도 부족했고 여기에 더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쓰고 갤러거를 오히려 카이세도의 옆에 두는 약간 선수들의 위치가 선수들의 장점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죠. 특히나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 압박을 이겨내는데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을 가장 잘하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올려쓰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이 불안한 갤러거를 오히려 내려쓰는 동시에 오른쪽 라인에서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빌드업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임스가 오른쪽 풀백에 나오고 그리고 팔머가 제임스의 위쪽에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엔소 페란데스를 올리고 갤러거를 내려쓰는 본인의 고집을 버리고 몇 경기 전부터 카이셰도와 엔소 페란데스를 수비의 라인 앞에 배치하고 갤러거를 올려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엔소 페란데스와 카이셰도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탈압박이나 후방 빌드업에 매우 좋은 선수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와 팔머가 계속해서 중앙 지역과 측면 지역을 스위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팔머도 마찬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빌드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서 엔소 페란데스와 카이셰도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첼시가 최근에는 제임스와 팔머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탈압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임스가 측면 지역으로 올라갈 때 팔머가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팔머가 오히려 측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수비수들을 측면 지역으로 끌어낼 때 제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팔머와 제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때 팔머도 마찬가지고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볼을 받았을 때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볼 배급을 매우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첼시의 후방 빌더 패턴이 매우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팔머가 약간 측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수비수들을 일단 측면 지역으로 끌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가 오히려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제임스를 활용해서 탈압박을 하거나 볼을 전개시킬 수가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장면을 보시면 팔머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나 카이셰도와 엔소 페란데스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팔머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니까 산체스가 팔머에게 그대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포체티노 감독도 토트넘 시절 때부터 후방에서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가 약간 올라와 있을 때 그 뒷공간을 빠르게 노리는 걸 포체티노 감독도 선호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시즌 초반에는 워낙에 부상도 많았고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본인이 엔소 페란데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좋지 않은 판단을 내리면서 후방 빌드업이 좋지 않으니까 첼시가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겨서 실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임스와 팔머가 오른쪽 라인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 도움을 많이 주고 여기에 더해서 엔소 페란데스를 내려쓰는 결정을 포체티노 감독이 내리면서 첼시의 후방 빌드업 자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팔머나 제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볼을 받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첼시의 빌드업 방향이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를 상대한 팀들이 자연스럽게 첼시의 오른쪽 공간에 치우쳐서 압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임스, 팔머, 카이셰도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 라인에서 풀어 나오기만 하면 반대편에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스털링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최근 스털링의 컨디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해서 반대편에 있는 스털링에게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스털링의 좋은 컨디션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이 장면에서 팔머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빌드업을 시작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라인에서 첼시가 팔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빌드업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때 팔머가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아서 측면 지역에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스털링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털링이 볼을 잡는 순간 넓은 공간에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스털링이 최근에는 공간만 넓게 나오면 이 드리블 돌파가 너무나도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정말 스털링 혼자서 이 수비 라인 안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니콜라스 잭슨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변했고
특히나 이 팔머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제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시작해서 왼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스털링에게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들이 너무나도 잘 통하고 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이 안정화가 되면서 포체티노 감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가 전방 압박을 더 강하게 걸면 오히려 직선적으로 후방에서 잘게 썰어가지 않고 길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토트넘에서는 알더베이럴트나 베르통원의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첼시가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다가도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정말 강력하게 압박을 걸기 시작하면 여기서 전방 지역으로 패스를 길게 그냥 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토트넘 시절에도 후방에서 길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한 번에 볼 소유권을 가져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토트넘 시절의 데스크라인, 이 데스크라인의 기동력을 활용해서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볼을 다시 가져왔었죠. 그런데 최근 첼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거를 올려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갤러거의 기동력을 활용해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한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팔머, 니콜라스 잭슨, 스털링 워낙에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첼시가 한 번에 길게 패스를 뿌려주고, 이 패스가 첼시 선수에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선수들이 빠르게 모여들면서 세컨볼 싸움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는 엔소 페르난데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엔소 페르난데스가 후방 빌드업에도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엔소 페르난데스의 장점은 후방 빌드업도 좋고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본인의 활발한 기동력을 활용해서 전방 압박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도 전방에서 세컨볼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카이시에도 한 명을 남기고 미드필더 라인이 자연스럽게 역삼각형 형태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엔소 페르난데스까지 앞선에서 더해지면서 세컨볼 싸움을 승리로 가져가는 거죠. 지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산체스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첼시가 맨시티 압박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체스 골키퍼가 그냥 더 생각하지 말고 앞쪽으로 길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털링과 워커가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스털링이 제공권 싸움에 이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워커가 제공권 싸움에 승리를 해서 볼이 워커의 머리에 맞고 세컨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 있었던 엔소 페르난데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세컨볼 찬스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첼시가 공격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권을 가져오니까 앞쪽에서 맨시티의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압박을 하든 상관없이 뒤쪽에는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맨시티의 선수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롱패스 한 번에 첼시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 장면에서 첼시의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장면도 보면 엔소 페르난데스의 활용법도 점점 포체티노 감독이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선호하는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조금 더 직선적인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팀의 기동력을 활용해서 가져온다 라는 전략도 점점 더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첼시의 성적만 봐도 엔소 페르난데스의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풀럼전, 첼시가 분위기 반전을 성공한 이 경기가 포체티노 감독이 엔소 페르난데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 시작한 경기였고요. 최근에 패배했던 브렌트포드전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유일하게 최근에 좋았던 흐름에서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엔소 페르난데스의 역할도 지금 첼시의 상승세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첼시가 시즌 초반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해서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더 길게 낼 수 있어야 시즌 말미에 유럽 대항전 혹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꿈꿀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첼시가 시즌 초반보다는 분위기 반전에 확실하게 성공을 했으니까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첼시가 이 좋았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